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긴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매수해줬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강세 그리고 엔터주까지 올라와 주면서 양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0.9%가량의 또 상승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작이 좋은 만큼 6월장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PB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다행히 주말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 합의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좀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 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부채 한도 협의는 좀 완료되었는데요. 다만 근데 부채 한도 협의로 인해서 뭐 다이나믹하게 시장이 상승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AI발 반도체 혼풍이 좀 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그동안 형성되었던 불안과 걱정 대비 합의된 내용 자체는 조금 싱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예산안 축소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당초 공화당이 제시했던 것이 2024년에 예산안을 1,300억 달러, 즉 GDP의 0.5%가량을 줄이자는 의견이었는데 이번 합의 내용을 보시면 한 500억 달러, 그러니까 GDP의 0.2%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반발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즉 이런 재정 지출 삭감 자체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즉 침체에 대한 뷰는 조금 미약해진 대신에 이제는 좀 물가에 대한 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PCE 지수가 컨센을 상회하면서 물가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FOMC 때까지 좀 혼조세를 좀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또 국채 발행이 좀 재개될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흡수에 대한 영향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악을 피했는데 이제 이 지금 반도체 혼풍이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좀 시장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일 수도 있다. 코스피가 지금 2,600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2,600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와 뭐 SK하이닉스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 엔비디아와 AMD 같은 그런 GPU 판매하는 기업들의 주가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물론 이제 하반기 때 전 추가적으로 반도체 랠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만큼 조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3거래일 동안 지금 갭상승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갭에 대한 부분을 좀 메꾸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되고요.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AI를 뭐 이제 지속적으로 어쨌든 산업에 대해서 구현을 하려면 분명히 D램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한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2,600선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 안에서 체크해봐야 될 이슈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올라왔을지 키워드 함께 만나보시죠. 연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과연 여기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또 OLED 업황 가능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조선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에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삼성하이닉스의 신고가와 함께 소보장 종목들도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사실 최근에 워낙 반도체 분위기가 좋았어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반도체주의 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AI발 반도체 강세가 이제 압도적입니다. 일단 GPU의 공급량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엔비디아 GPU를 공급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덕에 엔비디아가 주가를 계속 공공행진하고 있고 올해에만 지금 166%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발 GPU 수요의 증가는 TSMC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이런 인공지능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 AI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가 한 몸으로 묶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한 이런 시대 흐름을 편성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고요. 근데 국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우선 국내 반도체의 최종 수요 구조가 자체가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와 서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여건이 회복되는가가 저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네. 국내 반도체 경기의 변동성 자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키를 쥐고 있고 빈메모리 또한 모바일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스마트폰 업황 회복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업 분야의 다각화를 위해서 AI 쪽에도 좀 힘쓰고 있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DR5 개발을 완료하고 세계 최초로 이제 인텔 데이터 센터의 호환 인증에 돌입하면서 또 모멘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긴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급이 데이터 센터 테마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을 겪으면서 거대 IT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가 좀 크게 위축되었었는데 이번 AI 열풍과 함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DDR5의 양상이 겹치면서 관련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이번 SK 하이닉스가 관련 기사가 나온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직 서버용 DDR5의 침투율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긴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좀 주가들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좀 주가 되돌림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이 또 삼성전자에 최근에 집중 투자한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이랑 기관은 오히려 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까지 가려면 외국인 혼자의 힘보다는 뭐 개인이랑 기관도 같이 들어가줘야 그 정도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수급이 이렇게 계속 이어질지 또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도 썸머랠리도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하반기 뭐 서머랠리뿐만 아니라 지금 3, 4분기까지도 지금 반도체주들이 좀 훈풍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랑 AMD가 지금 사실 5월 달만 해도 거의 40%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오른 것들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 일단 그 반도체 관련 미국 주식들 중에서 지금 왜 하필 엔비디아랑 AMD만 이렇게 많이 올랐냐? 얘네 둘이 이제 GPU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포스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네. AMD는 라데온이라는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GPU가 왜 이 판매하는 기업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면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병렬 처리 방식이 필요한데 그 CPU는 그걸 해결을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GPU가 병렬 처리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글로벌에서 지금 엔비디아와 AMD만 지금 그래픽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 2022년도 주가 빠지기 전에 325달러 정도, 네. 330달러 정도가 저항이었는데 그거를 돌파하면서 지금 넘어선 거를 지금 차트상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AMD 보시면은 AMD가 고가가 2021년 11월에 164달러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128달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정말 많이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네. 월봉 기준으로 AMD는 아직 공간이 남아 있어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AMD가 이제 엔비디아 후발주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올라가는 만큼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러한 GPU 같은 상품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아까 데이터 센터 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데이터 센터 칩 수요 그리고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가 필요하고 근데 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뒤따라서 올라가냐? 네. D램이 결국에는 GPU가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처리 속도가 감당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서버에 들어가는 D램 그리고 GPU 이런 것들이 결국엔 처리 속도를 받쳐주려면 차세대 D램이 필요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지금 10나노 이하 공정 D램을 만들 예정이고 하반기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밸류에이션 대비 가격이 싸다,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AI 붐을 힘입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뭐 물론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되는 AI 열풍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도 반도체 랠리는 나올 것이다. 그에 따라 서머 랠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일 핫한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OLED로 잡아봤는데요.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과 TV 수요가 위축됐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이 작년에 비해서 20%나 급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성장 국면에 있는 OLED인데 과연 2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할까요?
사실 OLED 업황 자체가 크게 우상향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OLED 산업 자체가 IT 수요에 좀 기대고 있는데 네. 현재 경기 둔화로 인해서 좀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크게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모멘텀들이 개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일단은 올해 애플이 좀 많은 것들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당장 다음 달에 있는 6월 5일 WWDC라고 해서 애플이 새롭게 MR 헤드셋과 OLED 패널이 착용된 아이패드를 공개할 가능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좀 개인적으로 모멘텀이 좀 크게 발생할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예상되는 것은 애플이 폴더블 사업입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패드에 장착된 플렉시블 하이브리드 OLED가 조금 OLED 업황에 있어서 좀 큰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관련 수혜주로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와 캠트로닉스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든 하이브리드 OLED에 캠트로닉스의 후공정, 그러니까 시각 기술을 접목해서 접히는 부분을 상당히 얇게 처리하고 이로 인해서 좀 주름 개선에 좀 힘쓰는 그런 폴더블 OLED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캠트로닉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하이브리드 OLED 시각 기술에 대해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 장벽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삼성 디스플레이가 시장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폴더블 기술력 자체가 일단 삼성이 좀 최고거든요. 가장 먼저 시장을 개척하고 꾸준하게 연구 개발에 힘썼기 때문에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구축해놓은 기술력과 밸류체인을 바탕으로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면서 확실하게 시장이 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더블은 결국 이제 수년 뒤에 메인 폼팩터로 자리 잡게 될 것인데 관련 기업들도 좀 꾸준히 트래킹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차량용 OLED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에서 OLED 비중이 현재는 6%밖에 안 되거든요. 네. 2025년에는 두 자릿수에 진입해서 2027년에는 17%까지 성장할 전망이고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리드 OLED를 차량용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즉 TV와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로 OLED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전망이지만 개별적인 이슈로 인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좀 놓치고 지나갔는데 네. 그 캠트로닉스가 일단 그 하이브리드 OLED를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련해서 일단은 내년 6월까지 장비 반입이 끝나야 그다음 내후년에 이제 그 애플향 매출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좀 장비주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ICD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ICD가 캠트로닉스의 이런 그 OLED 시각 장비를 제공하는 수주가 과연 내년 6월 전에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집중해서 보시면은 좀 괜찮은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OLED 업황 자체가 크게 우상향하지 못하겠지만 애플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캠트로닉스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장비주 안에서는 ICD라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OLED 쪽은 좀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하시니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그래도 많이들 쓰시잖아요. 네. 오늘 LG 이노텍도 하반기에 아이폰 15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가 나왔었는데 카메라 모듈 쪽은 그러면 좋아지는 걸까요? 네, 저는 일단 카메라 모듈 쪽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OLED 관련해서 삼성이랑 LG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증설을 한다 이래서 반짝 주가가 올랐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증설을 실제로 하고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설을 함에 있어서 생산 라인도 구축을 하고 이러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지금 나온 실적들을 봤을 때 수요 감소,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랑 LG에서 고민을 좀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업성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수익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삼성이랑 LG에서 그러면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OLED 같은 경우 중소형 패널이 스마트폰이라던가 태블릿 PC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이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XR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쪽으로 고글 글라스까지도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지금 OLED와 관련되어서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요. 태블릿에도 들어가고요. 나중에 XR이나 이런 데도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더 좋고 또 카메라 모듈이 자율주행이랑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도 차량 후진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 측면이라던가 전후방 이런 쪽에 카메라 모듈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저는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OLED 사업성도 좋지만
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자율주행과 엮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폰 이슈도 받을 수 있는 카메라 모듈 쪽이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업황이 부진한 OLED 쪽보다는 자율주행 호재도 있는 카메라 모듈을 대신해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OLED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선주 체크해 보도록 하죠. 조선 업종에 대한 호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수주도 기대되고 이에 따라 실적 개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슈퍼사이클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앞으로도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요? 네, 앞으로 좀 주가가 더 올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업황 되게 좋습니다. 네. 어떤 신조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미 2012년도 슈퍼사이클 수준 넘어섰거든요. 근데 반면에 좀 주가는 그 정도로까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후판 가격 협상도 완료됐는데 후판 가격도 성가 대비 적게 올랐기 때문에 원가 부담도 이제 좀 덜 상황이고요. 조선 업황이 지속적으로 순항을 좀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미국 가솔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주 MR 탱커 운임이 한 25% 상승했거든요. 네. 근데 성가와 운임은 동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선주 입장에서 해운 운임이 센 시점에 배를 굴려야 투자 비용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이는 이제 신규 발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근데 MR 운임과 연동되는 PC선, 그러니까 이 PC선을 주로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현대미포인데 현대미포의 수주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동안은 LNG선의 강세와 관련 이슈가 많이 등장하면서 현대미포의 주가가 타 종목 대비 크게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현대미포조선의 올해 PC선 수주가 벌써 26척인데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35척을 수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를 가뿐히 넘기고 지금 가뿐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현대미포조선 자체가 친환경 추진 능력까지 갖췄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도 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달 오펙 회의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감산 중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유가 흐름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이미 탱커 운임 자체가 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미포의 수주 랠리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 수주였던 50척을 넘길 수 있을지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뭐 조선 3사 정도는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밑단의 다른 조선사나 기자재 업체들은 아직 옆으로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조선주들이나 기자재 종목들의 비중 확대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비중 확대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댓글에서 3중 가자 이러시는데 3중이요? 네, 삼성중공업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좀 저는 충분히 조선주 관련주들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댓글에서 많은 종목들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조선기자재 쪽이랑 이쪽 지금 다 같이 보셔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특히 LNG 관련해서 한국카본이라던가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눌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본행제 관련해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뭐 아까 앞서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쨌든 슈퍼사이클이 좀 빨리 온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 선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래 기존의 선사들이 노후 선박이 있을 때 중고 선박을 사서 이렇게 바꾸는 형식으로 많이들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국제해사기구라는 IMO에서 어쨌든 이 바다에서도 지금 친환경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만들 때 그리고 수처리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 제정이 되어서 어쨌든 이제 신조선을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부분 장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밸러스트 수처리 장치라던가 어쨌든 물탱크에 넣고 빼고 하면서 어쨌든 뭐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를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선박 수주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남아 있는 그 카타르 프로젝트 LNG 선 아직 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공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카타르 프로젝트까지도 추가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조선주들이 추가 상승 랠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LNG 선 관련해서 분명히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만약에 손실을 보고 계시다면 비중 추가를 하시거나 좀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조절하시는 지금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조선주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이 좋았던 만큼 상승 종목들이 많았는데 어떤 종목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오늘장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가 나오면서 신고가 기록한 LG전자, 그리고 엔비디아 파트너로 부각된 제이시언 시스템, 또 IRA 효과로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CS 윈드, 내일 주가 전망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LG전자입니다. 오늘 기세가 남달랐습니다.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의 신고가를 경신했죠. 여기서 과연 신고가를 또 경신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LG전자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들어가야 될지 눌림목에 들어가야 될지가 제일 고민인 것 같은데 지금 투자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른 것은 레포트가 좀 좋은 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장 사업부와 관련해서 가치를 좀 할증시키자. LG전자의 지금 현재 PBR 수준이 0.98배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LG전자가 지금 현재 전장 사업부에 한 10년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지금도 지속되는 중인데 아마 가장 기대하고 있는 큰 모멘텀이 바로 애플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시장에 여러 번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식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 양상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이슈거든요. 또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대한 내용도 주가에 반영이 좀 덜 되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244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어차피 이거 한 기업이 독식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도 분명히 수혜를 받게 될 건데 일단 애플망고 인수하면서 하이비 차저로 상을 변경했고 총장의 라인업도 괜찮게 뽑아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일단 LG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GS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GS 카이텍스가 오픈한 미래형 주유소에서 일단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먼저 보여줬고 작년에는 EV 충전 사업 담당 부서를 신설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GS 주유소 인프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내수 시장에서 큰 강점을 가져가면서 해외 시장 침투율도 높여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밸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밸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장 사업부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긴 어렵다. 그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던데 그럼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인 건지? 뭐 적정 가치를 지금 뭐 이렇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포함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렇게 추측만 할 뿐이지 네. 이게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됐다 안 됐다는 아직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가전 쪽은 사실 수요 뭐 둔화로 인해서 좀 약간 매출이 부진한 상황인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 지금 전장 쪽에서 매출이 어쨌든 수익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G전자가 이제 가전주가 아니라 전기차주 아니냐 그쵸. 지금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 LG마그나 이 합작법인 때문에 그래서 밸류에이션 대비 지금 그걸 감안했을 때 싸냐 안 싸냐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그게 좀 주목을 받아서 많이 올라왔고 아까 뭐 댓글에 이노텍 얘기도 하시던데 LG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LG노텍도 전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오늘 LG 동반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용 전장 관련해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LG 쪽에서 지금 전장 사업부 자체를 신설하면서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밸류에이션이 결국에는 측정이 되려면 그쪽에서 더 많은 수익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밸류가 포함이 됐을 때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되는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저는 들어가셔도 충분히 좋다. 근데 뭐 LG노텍이냐 LG전자 하면은 저는 LG노텍에 한 표거든요. 그래서 LG노텍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두 분 다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관련주 열풍이 이어지면서 엔비디아 파트너사로 알려진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강세가 과연 계속될까요? 네, 두 분의 의견은 노로일치가 됐습니다. 이 제이시언이 GPU 공급의 90%를 맡고 있고 기사들을 보면은 GPU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제이시언 시스템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OEM 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사실 OEM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EM텍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전자담배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EM텍도 사실 직접 OEM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OEM해서 팔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팔 때 EM텍이 붙어있는 그래픽카드가 여기서 OEM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도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기가바이트에서 OEM 해가지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팔 때 그게 이제 업체명을 붙여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에서는 사실 OEM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파트너사인 거는 뭐 맞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파트너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상한가를 가기에는 저는 너무 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랑 그제 그러니까 2거래일 동안 20%가 빠졌다가 오늘 또 상한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큰데 사실은 OEM을 한 기업들이 관련 수혜로 주로 엮여서 가는 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OEM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 움직임이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단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OEM 만든 제품들을 직접 뭐 물건을 받아서 중간에서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구조를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AI 관련해서 그래픽카드 GPU 수혜를 받을 것이면 저는 OEM 관련 회사들이 좀 오히려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뜨는 종목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위아래로 얼마나 흔들지 알 수가 없고 사실 오늘 뭐 따라가셨다고 해서 수익이 나셨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 또 얼마나 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이런 이슈와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보실 때 과연 저 뉴스에 나오는 파트너사라는 게 진짜로 그냥 계약이 진짜로 돼서 OEM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로 그냥 말만 파트너사 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의 뭐 방향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슈에 그렇게 큰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피비님도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이거 댓글 보니까 드론주 얘기하시는데 네. 원래 제이신 시스템이 그 드론주 부각될 때 좀 올랐었거든요. 네. 왜냐면 사업 내용에 드론이 있기 때문인데 또 오늘은 일단 드론 관련해서는 기사 나온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죠. 일단은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어메니 마케팅 회사에 좀 불과하고요. 네. IT 관련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엔비디아와 파트너사라는 이슈에 GPU 관련 테마가 붙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이션 시스템은 이를 수입해서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533억이 영업이익이 13억 적자인데 유통사들 특성상 이제 경쟁 업체와 추력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소 마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의 실적과는 좀 무관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이션 시스템의 실적이 좋으려면 개인 PC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절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2022년에는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네. 지금 같은 엔데믹 시기의 PC 시장 자체가 좀 침체에 돌입했고 현재 엔비디아의 GPU 수주가 개인 PC와 연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제이션 시스템이 수혜를 입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순히 테마성 상승이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지만 진짜 수혜를 받는 관련주인지 체크를 하면서 좀 조심해서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션 시스템은 노로 일치가 됐고요. 마지막 종목 CS윈드 보도록 하죠. CS윈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IRA 보조금 효과로 인해서 올해부터 턴어라운드를 보일 것이다.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주가 상승 바람이 지속될까요? 두 분의 의견 예스입니다. 목표가가 일단 10만 원 위로, 뭐 14만 원까지도 나왔더라고요. 네. 과연 가능할지. 뭐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네. CS윈드는 뭐 가능할까요? 일단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IRA 보조금 수혜를 받는 지금 기업 중에 가장 핵심 기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고 지금 사실상 이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컨센이 상향 조정되면서 앞으로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이제 풍력 타워랑 내부 부품 이 관련해서 미국의 그런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뚜렷하고 있고 북미양 수주 물량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포르투갈 공장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실제적으로 유럽 시장의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예상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그동안 조정도 받았고 사실 지금 CS 윈드는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좀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 풍력 타워랑 이 부품 생산과 관련해서 북미 수주 그리고 유럽 시장 공략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기대감으로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흐름들이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유럽 쪽이라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지켜보시면서 저는 충분히 지금 모아 가셔도 좋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경님께서는 CS윈드는 이제 지겹다, 이제 기대할 때마다 역주행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정말 전고점을 돌파를 해서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가줄 수 있을까요? 작년에 굉장히 주가가 좋았다가 떨어진 이유가 그때 당시 보조금에 대한 규모가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주가가 역주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보조금에 대한 규모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이게 나타날 것이고 당장 이제 보조금 수령 규모 자체가 올해 801억이고 2024년에 1102억 그리고 2025년 1438억이고 2029년이 되면 2754억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IRA 보조금 수입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육상 풍력 22기가와트, 해상 풍력 6기가와트 목표치를 설정하면서 풍력 중심의 정량 믹스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베트남 공장은 CS 윈드의 입장에서는 수출 규제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제 베트남 내수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모멘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기업이고요. 지금은 밸류에이션은 좀 저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김민기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